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것이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애국가는 공산국가, 김일성주의 그런 국가의 애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체제 속에 진정한 국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전에도 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정말 몸을 다해 나의 피를 흘려가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우리 또한 자유가 공짜가 아님을 알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님들, 애국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이렇게 오전에 하면 좋은 점은 주변에 소음이 없다는 것이 더 집중해서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간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여러분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승복 기념관이 지금 조직이 많이 축소됐다고 했습니다. 이 조직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 기념관에 관심이 떨어지고 이승복 기념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호국 보훈 정신을 제대로 안 하겠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고에 이승복 기념관 활성화 플러스 통일교육, 올바른 통일교육은 반공 민주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호국 보훈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통일교육의 방향성이다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배정이 평창교육지청으로 되더라고요. 강원도 교육청이 있고 그 밑에 산하에 교육지청이 있는데 이 기념관이 평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교육지청의 담당 장학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주셨느냐? 제가 표정이 좋은 거 보니까 안 좋은 답변은 아닌 것 같죠? 네, 제 표정으로 봐서는 매우 흐뭇한 답변이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강원도 교육청과 평창교육지청에 칭찬합니다 코너에 이 박건율 장학사님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답변에 지금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더욱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박건율 장학사님은 이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육청과 교육지청에 칭찬합니다 글을 쫙 써놨어요. 궁금하신 분은 강원도 교육청 칭찬합니다, 평창 교육지청에 칭찬합니다 코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박건율 장학사님을 칭찬하는 글. 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조회수가 올라가겠네요. 네, 답변. 안녕하십니까. 기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교육지원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하의 민원 내용은 이승복 기념관 활성화 지원 및 초, 중 등 교육과정 중 통일교육 관련 건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승복 기념관에서는 이승복군의 생애를 기록한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 통일교육의 장으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제54주기 이승복 추모식 2022년 10월 20날 했더라고요. 이승복 열사가 돌아가신 날은 12월 9일이었지만 이미 추모식은 10월 2일 20날 했다고 합니다. 10월 20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통일의 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평창 관내 초중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승복 장학금 수여 및 장학활동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이승복 기념관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승복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연계 평창 테마 여행 코스 개발을 위한 협의회 2021년 5월 20을 진행하였으며 강원대학교와 연계한 이승복 기념관 활성화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이승복 기념관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10월 27일 날 통일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를 했다고 합니다. 운영하여 관내 교직원의 안보의식이 들어간 통일교육이에요. 통일교육이 잘못하면은 연방제 통일, 한반도기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연방제 통일,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하는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통일교육이 아닌 안보의식 신장 및 통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반공민주정신이 들어간 통일교육이라는 거죠. 학생들의 호국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학생평화 통일교육 현장 체험학습 및 통통평화 프로젝트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이승복 기념관 휴관으로 인해 학생 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23년도에는 잘 들으세요. 2023년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연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 호국보훈 계기 교육을 통해 호국보훈 정신 함양에 힘쓰고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이승복 기념관을 활용한 통일교육 및 시민의식 함양 교육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평창교육지청의 교육과 박건율 장학사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고요.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제가 또 이제 확인 사살 들어갔었죠. 전화를 했습니다. 네, 진짜 통화를 해보니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계셨고, 제가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통일국기전 아시죠? 통일국기전 광주 비엔날레 10년 전에 광주 비엔날레에서 했던 통일이 되면 어떤 국기였으면 좋겠냐라는 걸 예술가들이 막 그린 그 전시회를 가져다가 통일부가 얼마 전에 했었다. 이것은 태극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잘못된 통일교육이다. 통일되면 당연히 태극기여야지 왜 이런
올바르지 않은 교육을 하느냐 이런 것도 말씀드렸더니 공감을 해주셨고 앞으로 노력을 더욱더 하시겠다. 호국보훈 계기교육에 더 심각성을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저를 통해서도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야, 이런 한 분 한 분의 정말 자기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죠. 일단은 제가 좀 안심이 됐습니다. 이 박건율 장하사님이 이승복 기념관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의 담당자이신데 이 분이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이승복 기념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아직 강원도청까지는 지금 민원을 안 넣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민원을 넣어야 이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아직 제가 방향을 못 잡아서 이것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또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2년 전에 6.25 70주년 맞아가지고 그거 기억나세요? 황당한 설문조사?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조사를 했었냐면 한국갤럽을 통해서 6.25 전쟁은 어느 나라가 일으켰습니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설문조사 1번 문항이. 당연히 누굽니까? 여러분. 네? 당연히 6.25 전쟁 일으킨 거 저 북괴잖아요. 네? 북괴. 저 나라도 아닌 북괴입니다. 북괴. 불법 남침. 당연한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어르신분이 너무 황당해서 녹음한 것을 이제 널리 알려주셔서 저도 국가보훈처에 항의 전화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기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보기에? 나만이 있었어요. 나만이. 네네. 보기에 나만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멍청하고 바보이고 어리석더라고 해도 그런 질문에 나만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만이라고 보기를 넣은 거니까. 네. 네, 제가 원래는 그 녹음을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보훈처가 이거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변명을 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국가보훈처의 변명. 정상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입니다. 네, 국가보훈처죠. 내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말이죠. 아니,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 관련해서 무슨 설문조사를 한다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요. 6.25 전쟁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아니, 명색의 국가보훈처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 설문조사는 6.25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세대별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올바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사 항목들은 2010년 6.25 전쟁 60주년에도 동일하게 진행했었고요. 6.25 전쟁이 70주년을 맞는 올해 그 실시해서 지난 10년간 6.25 전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변화 추이를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항목은 2010년 조사 이후에도 거의 매년 행정안전부,
국방연구원, 각종 학회, 리서치 회사에서도 6.25 전쟁을 인식하는 아주 보편적인 성명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책 문항을 확인하시지 않고 이 질문만 응답자가 들으셨으면 충분히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조사원이 조사의 취지를 좀 더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런 거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하네요. 그럼 앞으로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6.25 전쟁을 올바르게 인식하실 수 있는 다양한 보훈 선언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기 뭐 북심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나만이 북심했다고 돈을 들여서 네, 이제 인식 조사를 대한민국 국민이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를 모를 것 같아서 이제 면밀히 이거를 검토해가지고 정책의 방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초등학교 교육에서 잘 하면 이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6.25에 대한 인식이 왜 잘못된 겁니까?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국민분들께서는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고학년, 5학년 정도 돼야 알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왜? 충격받을까봐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충격받을까봐 이 6.25 전쟁에 대해서 고학년부터 알아야 된답니다. 제가 교육부 직원과 통화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네? 안 맞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 아이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 아이에 맞게 그 아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6.25 불법 남침이다! 이 한 문장 가르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에서 공산당과 맞서서 이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다해 이 대한민국을 지키셨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나라도 아닌데 178만 9천 명의 군인을 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었습니다. 네? 아이고 학교도 개판이야. 이 대한민국의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와준 우방 국가의 나라의 고마운 마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어린이들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시간 착석중에 3시간이 국가보훈처는 그리고 또 다른 뭐 국방부에서도 돈 들여서 이런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6.25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뭐 해마다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돈 낭비하지 말고 초등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6월 달에 6.25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세우십시오. 그런 교육부 장관은 다른 국방부 국가보훈처에서 지도를 하란 말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6월 달에 호국 보훈 계기교육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충일에 유래만 가르쳐도 6.25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현충일이 생긴 근간이 6.25입니다. 6.25 전사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만드셨고 6.25 전쟁에만 국한된 게 아닌 폭넓게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들을 다 기리는 날로 폭넓게 뜻을 넓힌 겁니다. 현충원의 유래만 가르쳐도 6.25 전쟁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간 유머스럽지만 이제 북침과 남침이라는 단어가 우리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해요. 저도 맨 처음에 2회 때 대표님들한테 북침이라고 했다가 혼났는데 북침하고 남침도 모른다고 혼났는데 이제 국어에 있어서 무슨 침 할 때는 목적을 향해서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목적. 북한이 대한민국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침략했죠. 남쪽을 향해서. 그래서 남침이고요. 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똥침을 생각하시면 된대요. 똥침. 여러분들이 똥침을 이걸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사람침이라고 하지 않고 똥침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거길 향해서 갔기 때문에 네, 그거랑 연계하시면은 좀 쉬운 이해가 될 텐데 불법 남침이다. 용어 정리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용어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음절 불법 남침, 북계의 불법 남침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 현장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 후에 이제 아동학대라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거죠. 오히려 뭐 해줘야 됩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아니라 뭘 해줘야 됩니까? 칭찬받아야죠. 그때 정희정아 나이가 6살, 7살이었는데 그 어린 친구가 애국가를 4절까지 외워서 부르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표창장까지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더 나아가서 표창장을 줘야 된다. 네, 이래야 되는데 과연 아동학대라고 신고한 사람은 올바른 국가관이 없었던 것이고 애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애국가의 정신을 몰랐던 국민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분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고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애국가를 아예 모르게 무관심 애국가라는 것 자체에 무관심을 갖게 하도록 그리고 태극기보다는 한반도기가 더 평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기다라고 가르치는 세력이 면밀주도하게 아주 10년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획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못하도록 안 하는 게 더 올바른 국민인 것처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면 그에 맞서서 우리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랑하는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더 애국가와 태극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세력이 없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중이 아니라면 또 몰라요. 전쟁 중인 국가잖아요 지금. 분단국가 전쟁 중인 국가에서 주적인 북계는 어떻게든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정체성을 안 갖도록 대한민국 국민이 애국심을 안 갖도록 하는 게 그들의 전략 아닙니까? 그리고 침투해 있고 실제로 그런 자들을 인식하고 우리는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아이들을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 세력들이 이제 아예 면밀주도하게 또 일으켰던 정말 대범하게 일으켰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입니다. 그들이 종북의 간첩들과 중국 유학생 그자들도 이제 간첩이라고 봐야죠. 그자들이 합세해서 일으켰던 사건이 탄핵 정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씌워졌던 누명이
다 거짓말, 다. 탄핵 조건이 없습니다. 네? 탄핵 조건이 없어요. 그것을 제가 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요. 그것을 알려드리기 전에 2017년 3월 10 탄핵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기 전 2개월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켰던 이제 혐의가 있잖아요. 그 혐의가 실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린 거라면 그때의 혐의가 그 후에 재판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어떻게 판결이 났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내렸던 그 혐의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종결이 났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17년 1월에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제 지난 선거 때 그 1,500만이 넘는 그런 유권자 국민들께서 이제 저를 이제 열렬하게 지지를 해주셔서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보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너무나 많은 그 어떤 그 허황된 얘기, 또 그 허황된 얘기가 진실이라고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또 엄청난 허황된 얘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뭐 카더라 하는 얘기로 이제 잔뜩 산더미 같이 덮여 있고, 또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래? 뭐 아니면 말고,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됐어요.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그 허구 속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뭐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와중에도 그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제가 힘들지만 그 힘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그 나라라는 거를 생각하는 그때부터, 철들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익을 더 신장하고 또 국민이 더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실 수 있나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것만이 어떤 저의 생애 목표다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선거 때 이때 2017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마지막 인터뷰 내용이 정말 사실이었고, 이 지금 인터뷰 내용에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카더라에 속았고, 그 카더라는 이 6년이 지나니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 카더라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아예 탄핵을 목적으로 수사를 하여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검은. 또한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그 카더라가 그 헌법재판의 판결의 증거,
증거 자료로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 이내에,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 이내에 종국 결정에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거리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리된 기간은 심판시간에 사대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이라는 시간도 짧은데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킨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심판에 대한 기록은요, 여러분 20만 쪽입니다. 20만 쪽.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정말 방대합니다. 그 20만 쪽에 해당하는 그런 재판이었는데 이런 것을 검토하고 증거 서류를 이제 검토하는 과정, 또 사실을 조회하는 증인 신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판 절차를 2017년에 그 헌법재판소는 91일 3개월 만에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있는 그 180 이내라는 최대한의 기간을 써도 부족할 판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형사재판 사항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재판을 3개월 만에 끝냅니까? 여러분, 저 1인 시위 방해당하고 강제추행 당한 사건 종결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네, 이 간단한 사건조차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국민이 51.6%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판결하는데 어떻게 3개월밖에 안 걸립니까? 엉터리 악의적인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엉터리 재판이니까 그때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내렸던 혐의가 지금 거의 무죄예요. 거의 무죄. 그 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의 혐의는 붙여놔야 본인들이 비난을 안 받으니 몇 가지는 혐의사항을 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혐의가 탄핵 사유까지 갈 수 있는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배너님 안녕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이렇게 나중에 혐의가 무죄로 판명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탄핵을 당하게 되는데 일반 국민은 어떻겠습니까? 일반 국민 아무 혐의나 붙여가지고 감옥에 넣는 거 더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무혐의인 것을 혐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탄핵시키는데 그 법이 우리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겠습니까? 일단 국회 탄핵 소추 과정에서는 21가지의 증거 자료 중에서 15개가 기사였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 가결 시에 21개의 증거 자료라고 내놨던 것 중에
15개가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가 정말 사실이라면 모르지만 가짜 기사 15개를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가결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국회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탄핵소추 가결했다. 탄핵 역적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그런 자들이 국정을 운영한다고 활개치고 있습니까? 건선도! 눈물까지 흘렸던 건선도 당신이 사람입니까? 당장 건성동도 자리 내려와야 합니다.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그런 자가 대한민국에 운영한다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탄핵소추 가결할 때 21가지 중에 15가지를 기사로 15가지 기사를 증거로 내미는 자가 제대로 대한민국 운영하겠습니까? 그런 자가 법을 제대로 만들겠습니까?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렸던 혐의입니다. 국정문건 유출 47건, 국정문건을 유출을 47건을 했다라는 혐의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렸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33건이 무죄입니다. 그 47건 중에 33건이 무죄이다. 그 중에서 14건만 공무상의 비밀 누설죄로 인정이 되었지만 이 14건도 실제 법학자분들께서 면밀히 살펴보니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법학자분께서 이 14건조차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혐의, 최서원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헌법재판소가 최서원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을 혐의에 붙였는데 이거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불기소. 범죄 자체가 아니랍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정말 헌법재판소 판사들. 세 번째 혐의,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KD 코퍼레이션의 납품 말선. 직권 남용죄가 되었는데 이 직권 남용에 있어서 강요죄는 무죄예요. 직권 남용죄만 적용이 되었고 강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언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요죄까지 혐의를 넣었었죠.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자금 출연 요청. 이것도 직권 남용죄로 지금 재판에서는 이걸 혐의로 받고 뇌물죄와 강요죄 부분에서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뇌물죄와 강요죄 무죄.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한 최서원의 사회추구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플레이그라운드 통한 최서원의 사회추구 지원에 관해서 혐의를 넣었는데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범죄가 아니라고 재판 과정을 통해 재판에 아예 기소도 안 된 거죠. 이거는 범죄가 아니다. 기소조차 안 된 겁니다. 이거 무죄입니다. 무죄. 마지막으로 더 블루케이를 통한 최서원의 사익추구 지원에 대해서 K스포츠와 업무 협약 체결하여 사업 운영을 담당했다는 것은 불기소 처리되었고 GKL의 장애인 펜시팀 창단케 하고 그 선수 에이전트 계약에 대해서는 강요죄는 무죄, 직권남용죄는 적용. 포스코 그룹의 펜싱팀 창단케 하고 그 운영 맡기기로 합의한 것은 무죄.
문체부 설치 광역거점 스포츠클럽의 운영 주체인 K스포츠의 경영자문 불기소, 롯데그룹에 대한 하남체육시설 건립자금 70억 지원 요구, 강요죄 이것도 무죄되었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 지금 직권남용으로 거의 많이 넣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이 헌법을 공부하고 계시는 법학자분께서는 이 직권남용죄를 넣은 판결 자체도 지금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그 책에 기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정말 엉터리 재판이었죠? 왜 이렇게 불기소된 게 많습니까? 법이 없어요. 헌법재판소? 법이 없어서. 네? 법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이 자들이 3개월 안에 그렇게 졸속으로 법으로는 180일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왜 그 시간을 다 써도 부족할 판에 90일이라는 그 시간만 들여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니 그 엉터리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국민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리는 문재양 정권에서 살았습니까? 불법, 무법 천지 문재양 정권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이 헌법재판소 판사들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야 됩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했던 8명의 헌법재판소 판사들 이름을 이 시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엉터리 판사 이정미, 엉터리 판사 김이수, 엉터리 판사 이진성, 엉터리 판사 김창조, 엉터리 판사 안창호, 엉터리 판사 강일원, 엉터리 판사 서기석, 마지막으로 엉터리 판사 조용호. 이런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 이 자들이 지금 잘못한 판결에 대해서 시인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본인들의 판결이 잘못되었었다라고 이슈 짓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헌법재판소 판사의 그 자리를 갖고 명예직을 하고 지금 떳떳하게 법조계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 판사들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조사해봐야겠네요. 갑자기 단두대 세워야 돼요. 단두대처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 8명이 현재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 탄핵으로 흥한 자! 이렇게 돼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탄핵으로 흥한 자들이 탄핵으로 망해야 진정한 공정하고 상식이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복 사건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사 하나로 이승복 사건이 가짜 사건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승복 열사를 학교에서 못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짜 기사 하나로 이승복 사건이 가짜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짜로 인식을 하게 됐고 1998년 미디어 오늘의 편집국장 김종배와 그의 기사를 바탕으로 오보 전시회를 연 김주원의 기사가 발단이 돼서 그때부터 이승복 사건은 가짜다, 만들어진 사건이다라는 인식이 온 국민에게 퍼진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얼마 전에 죽었던 그 교육감 물산에 그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복 동상 다 없애버려라! 이승복 동상 없애버려라라고 했던 그런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네? 하지만 끝까지 이승복 열사의 사건을 기사로 썼던 기자님께서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이건 사실이다라고 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의 노력 끝에 판결이 났습니다. 7년의 노력 끝에 2006년 대법원 형사 2부 대법관 김용담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김주원 전 언론시민연대 사무총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너무 이것도 약한 것 같아요. 이자로 인해서 이승복 열사의 반공 민주정신은 말살됐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이 반공 민주정신을 못 가르친 거예요. 이자로 인해서 1998년에 그 잘못된 기사 하나로. 하지만 7년 후에 그런 노력 끝에 이 기자님의 노력 끝에 그런 판결이 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승복 기념관에서는 또 열심히 이승복 열사의 반공 민주 정신을 알렸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에 두 아이의 엄마인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승복 기념관 활성화를 위해서 평창교육지청의 박건율 장학사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 저는 지속적으로 이 이승복 기념관이 반공 민주정신, 올바른 통일교육의 장으로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복 기념관이. 이승복 기념관에는요, 담을 내용이 많아요. 6.25 전쟁, 6.25 전쟁에 관한 것을 일단 전시를 해놔야 이승복 열사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죠? 네, 공비, 무장 공비가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무장 공비가 내려와서 일반 국민을 지금 살해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남일이 아니에요. 남일이. 강한 국가 안보가 왜 필요합니까? 예, 남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서해 공무원 있죠? 뭐죠? 사회동무. 해수부 공무원. 해수부. 제가 용어가 헷갈리네. 해수부 공무원도 저 북계에게 죽임 당한 거 아닙니까?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국민 여러분, 강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종북 세력들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 정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각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촛불 시위에 왜 중공 유학생들 그리고 남한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네? 북한에 심어놓은 종북 세력들이 종북 단체들이 다 나왔던 촛불이 바로 2016년의 촛불입니다. 그때 한번 사진 보세요. 미군 철수 외치고 그 장갑차 사건, 효순 미순이 사건, 광우병 때 촛불 들었던 자들이 다 그때 나온 세력들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피켓, 현수막 보십시오. 지금의
종북 세력, 종북 단체라고 하는 시민단체들이 그때 떼거지로 몰려왔던 곳이 바로 2016년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반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 6.25 불법 남침을 아는 일반 국민이 아닌 지금도 종전선언 외치고 국가보안법 폐지 외치고 미군 철수 외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촛불 들고 나왔던 때가 2016년 광화문의 촛불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촛불혁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반역세력입니다. 국가 반역세력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선동대에서 나왔던 일반 순수한 국민분들도 있는 것도 압니다. 몰라서, 정말 몰라서 선동당에서 나왔던 일반 국민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깨닫고 뭘 할 때입니까? 뭐 하셔야 됩니까? 네, 진짜 올바른 애국심을 가진 마음으로 태극기 들고 탄핵 정변 진실 규명에 힘쓰셔야 합니다. 이승복 열사의 사건이 바로 잡혔던 것처럼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승복 열사님의 사건도 진실이 밝혀지는데 7년 걸렸습니다. 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정변 진실 규명도 우리 국민이 반드시 밝혀야 하고 똑바로 알아야 할 사건입니다. 이거는 국가 안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종북 세력, 대한민국에 지금 의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종북 시민단체들이 모두 합심해서, 그리고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본인들의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고 하는 저 준공의 세력들이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촛불에 왜 준공 유학생들이 나왔냐고요. 중국 공산당의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중공 유학생들이 왜 2016년에 와서 촛불 들고 있냐고요? 대한민국에서. 똑똑하신 국민 여러분, 2016년에 촛불 난동, 대한민국 반역 세력들이었습니다. 반역세들이 일으킨 선동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왜 북한이 박수 쳤습니까? 2016년도에 그런 촛불 난동이 일어났을 때 왜 북한의 언론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죠. 네? 북한이 왜 박수 쳤습니까? 신났습니까? 왜 북한이 올바른 국가 정체성으로 김정은의 목도 따려고 하셨던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려면 김정은이 죽어야 한다! 진정으로 북한의 주민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김정은의 목 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까지 추진하셨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던 북계 간첩들이 싸그리 2016년 촛불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객관적으로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짜 재판의 결과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탄핵 사유가 아니었다 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잘못된 사실을 우리 국민분들께서 아시고 올바르게 다시 돌리는데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지성인, 애국심이 가득하신 올바른 빈손 시인님의 두 번째 자가당착이라는 한자 성어, 사자성어를 가지고 두 번째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빈손 시인님의 글을 낭독하고 오늘의
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 2부.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의 전날입니다. 성탄절 2부인 이 기쁜 날, 제가 이렇게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가 당착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가 당착. 터무니없는 것을 꾀하며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스스로 부딪히기도 하고 붙기도 하며 스스로 싸우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여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알지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기고 편들고 자랑하고 정의로운지 않은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이는 모순이며 이율배반이며 표리부동, 구밀복검, 면종복배, 양두구육, 교원영색이며 결과는 자중질환과 자승자박이다. 반대를 살펴보면 개성포공, 명실상부, 언행일치, 표리여일인 바 개성포공이란 진심을 다하여 사람을 대하고 공정한 도리를 베풀어 사심이 없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면실상부란 이름과 실상이 꼭 맞으므로 이름과 직분과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여 신실하고 신뢰가 쌓이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표리여일이란 안팎이 같고 생각과 언행이 일치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로서 과장이 없고 진정성 있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러하니 말에 진심을 다하여 사람을 대하고 공정한 도리를 베풀어 사심이 없게 행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윤리요, 이것이 정치다. 잘 들어라.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정치인, 학자, 법조인, 사법관, 교사, 종교인, 시민단체, 기업인, 소위 공인들아, 조선율곡 2의 인생 지친서 경몽요결을 적어보니 부디 그 뜻을 살펴라. 뭇 사랑과 즐기며 국가의 중흥을 위해 가슴에 부국의 용맹을 간직하고 인재가 못되면 몸에 재앙이 막대하리라. 분수를 지키며 민생을 구휼하고 천고에 사려 깊은 치리가 있어라.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겉과 속이 한결같게 하여야 할 것이니 깊숙한 곳에 있더라도 드러난 곳에 있는 것처럼 하고 혼자 있더라도 여럿이 있는 것처럼 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푸른 하늘의 밝은 해로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라. 사람들아, 자가당착에서 빠져나와라. 사람들아, 자가당착의 무리에서 나와 따로 서라. 사람들아, 자가당착의 악함에서 함께 재앙을 받지 말라. 2022년 12월 24일 애국시인 빈손. 네,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개성포공, 진심을 다하여 사람을 대하고 공정한 도리를 베풀어 사심이 없으시고 명실상부, 표리여일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정변의 진실 규명을 초심 그대로 초지일간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여야를 떠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겉과 속이 한결같으신 진정한 자유우파이신 것입니다. 우리 빈손 시인님의
이 글, 네, 저도 올 한 해 2023년도에 이 글을 벽에다 붙여놓을까 합니다. 네, 정말 좋은 글을 써주셨어요.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걸 정치인들이 봐야겠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소위 공인이라고 하는 분들께 제가 요거는 좀 짧아가지고 2장 정도의 분량이라서 팩스로 보내기 참 쉬울 것 같네요. 네, 제가 뭐 이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글로 깨우칠 수 있는 자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 보고 한번 이 글은 보내보는 것도 좋겠다. 네, 공인분들께 팩스 번호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으니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강력하게 반대해야 할 법이 있다라는 거. 지금 더부룩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이제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가 붙일 수 있어요. 이 자들이 또 교묘하게 이름을 바꿔요. 네, 속으시면 안 됩니다. 평등법이 오히려 평등을 깨트리고 있고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자들은 반대로 지금 언어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에는 전혀 평등하지 못한 오히려 그런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작가분께서 이 차별금지법을 생각하는 거를 적어주셨는데 제가 저번에 짧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이자들은 주장하는 게 이거죠. 자유다. 내가 남자가 남자 사랑하는 거 어때? 내가 사람이지만 짐승을 사랑하면 어때? 내 자유인데. 네? 그러죠. 태극기 밟으면 어때? 자유인데. 이거 맞습니까? 자유의 한계가 없습니까, 여러분?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자유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바른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도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한계가 있는 자유입니다. 절제하게 되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절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절제. 그래서 이 작가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사랑한다는 부류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연심을 품어야 하는 대상이 성인이어야만 한다는 기준은 어디서 비롯된다는 것이며 고집스럽게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 자들을 허용하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인정해 주는데 왜 내 사랑은 차별하느냐고 따질 것이다. 그때도 긍정하며 너 자유이니 내 감정과 선택이니 존중할게.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렴이라고 말할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큰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된다. 모두가 거리낌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이다. 본능과 소욕대로 행할 것이다. 거시적 관점으로 보자면 종래는 인간을 짐승의 레벨로 강등시킬 뿐이다. 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결국에는 짐승의 레벨로 강등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되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짐승들도 암컷 수컷이 만나서 새끼를 낳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의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사라진다. 이것이야말로 극단의 비극이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는 것은 반드시 모두가 동의한 사회적 체제, 그리고 대부분의 인류가 공통으로 인정하고 향유해 오고 있는 질서와 가치 안에서야 한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사랑은 남과 여. 사랑은 남과 여. 누가 정해놓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며 인간답다는 기준 말이다. 동성간,
그리고 짐승 간의 사랑은 죄라는 명백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의 사랑은 죄라는 명백한 기준, 성경에 나와 있죠. 남자가 사랑하는 거 죄악이다라고 성경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가 활성화될 때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가차없이 처벌하셨죠. 네, 노아 홍수 시대 때도 동성애가 만연할 때였습니다.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성경과 기독교 정신은 반드시 수호되어야 한다. 말씀 없이는 선과 악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것, 바로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더부룩한 인간들의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셔야 할 것입니다. 아예 말도 못 꺼내도록. 네, 맞습니다. 어디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박주민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 규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학부모님들. 근데 꼭 이 세월호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꼭 이 차별금지법 통과, 그리고 환경보존 얘기하고 있고요. 저탄소 원전 폐기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꼭 세월호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그래요. 항상 똑같은 패턴이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에 앞장섰었죠. 세월호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었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추진하려고 했고, 원전 폐쇄 외치고 있고, 미군 철수 외치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뭐죠? 우리 아이들이 안전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야, 자기들이 돈 모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 단체 맞습니까? 세월호 단체들? 아니야. 네? 국가 안보 생각해서 미군 철수 외치는 것입니까? 국가 안전 생각해서 법과 원칙, 안전의 제일 기본은 법과 원칙입니다. 원칙이 지켜져야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거 무너뜨리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